오늘의 주제는 책임윤리입니다. 참고문헌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양예림의 한스 요나스가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와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독일 뮌헨의 한 공원 연못에서 놀던 아이들이 얼음이 깨져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아이가 1.3m 정도의 낮은 깊이 물속에 빠졌지만 구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지만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렸습니다. 구급차가 뒤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통적으로 책임은 이미 행해진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묻는 과거지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등장한 책임윤리에 의해서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책임윤리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하지 않은 행위, 해야 할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강조합니다. 따라서 책임윤리에 따르면 위험에 빠진 타인을 보고도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방관자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윤리는 책임의 범위와 대상도 동물, 생태계, 미래 세대까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윤리를 처음 이야기한 학자는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로 책임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베버에 따르면 국가는 강제력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강제력과 통제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손에 강제력이라는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베버는 이를 악마적인 힘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강제력이 올바르게 행사되려면 정치인에게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특별한 자질과 윤리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치인에게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념윤리란 대의와 올바름에 대한 신념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오로지 선한 신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에게는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선한 의도와 신념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치인이 대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를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올바른 신념을 위해서 전쟁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나라와 온 국민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판단을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신념만 추구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책임윤리인데요. 책임윤리란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행위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질 때 우리의 행위는 올바르게 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베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치인은 이 둘 모두를 갖춰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올바른 신념과 대의에 대한 열정을 가짐과 동시에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온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소명의식을 지닌 정치가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베버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책임윤리를 얘기했지만 이 책임윤리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단지 순수한 동기였다고, 선한 동기였다고 말하기 전에 그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어떠한 결과더라도 그것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윤리는 다른 말로 심정윤리라고도 하는데요. 행위자의 선한 신념과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선한 신념이나 동기에서 나온 행위의 결과가 설령 나쁘더라도 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책임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위더라도 그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그 책임이 행위자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책임윤리의 두 번째 대표자 요나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존재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인간의 행위에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한스 요나스라는 학자는 과학기술 문명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측해서 행해야 한다는 책임윤리를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요나스는 자신의 저서 책임의 원칙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어떤 윤리학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늘어났습니다. 이상기후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스 요나스는 윤리적 공백이라는 말로 이를 설명합니다. 윤리적 공백이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간극을 말하는데요.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논의, 도덕 규범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차이를 말합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이라는 권력을 손에 쥐고 인류의 성장이라는 목표에 매달렸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리적인 논의와 도덕적인 숙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윤리적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보다는 편리함에 대한 만족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자 관련된 법률들이 생겨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판매는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음주운전이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곤 있는데요. 앞서 봤었던 자동차의 문제처럼 실제로 이것이 시장에 판매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보행자 우선으로 세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운전자 우선으로 세팅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고 이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도 우리 생활을 많이 편리하게 만들어줬는데요. 하지만 최근이 돼서야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도 최근에 플라스틱 없이 장보기를 시도하다가 힘들었던 경험을 SNS에 소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논의나 합의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질주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 규범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윤리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윤리가 필요할까요? 요나스는 앞으로 우리의 행위를 규제할 새로운 윤리는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예측 말고 부정적인 예측이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윤리적 태도는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행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나스는 이를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했는데요. 공포의 발견술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될지 그 행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모두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될 경우에는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인류를 태운 기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도 미래에 대한 공포를 잘 다룬 영화인데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오염된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행성에서의 삶을 꿈꾸면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는 인류의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 블리자드에도 환경 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에 균열이 생기면서 찬 공기가 새어 들어오고 이 찬 공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재앙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이 너무 과도한 상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요나스는 이러한 두려움은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예측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예측하는 능력인 공포의 발견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자연과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게 될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책임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책임 윤리에 따르면 우리의 책임은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인과적이며 사후적인 책임이 아니라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인 예방적이며 사전적인 책임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한 인간만을 책임지고 윤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즉 인류 전체, 그리고 생태계까지 고려하는 책임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만을 고려한 책임이 아니라 미래와 전 지구를 고려하는 책임으로 확장이 됩니다. 요나스는 인간이 이러한 폭넓은 책임을 져야 되는 까닭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기 보존, 즉 생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생존하지 않으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인 책임윤리인데요. 이 책임윤리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정업명령이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립니다. 생태학적 정업명령은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류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는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 생태학적 정업명령에 따라 행위할 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존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가 제12회 기후변화 주간이었던 것을 아시나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생활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나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인간 중에서도 현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자연과 미래 세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우리에게만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은 무거운 것이지만 숭고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손에 부여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윤리적 공백이 없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책임윤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많은 것 같죠? 다음 시간에는 담론윤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